초등 6학년 1학기 수학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노트입니다. 먼저 두 가지 위의 글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가지 직육면체의 부피 비교, 두 번째 가지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 세 번째 가지 세제곱미터, 네 번째 가지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 다섯 번째 가지 여러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기. 이렇게 모두 5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를 하기 전에 5학년 1학기에 배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기 바랍니다. 5학년 때 배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노트에서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로 나누어 알아보았고, 넓이의 표준 단위인 1제곱cm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노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배우는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 가지로 가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하위 가지가 2개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과자 상자와 부피 비교,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 이번 가지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과자 상자의 부피를 직접 비교하거나 작은 직육면체를 이용해서 부피를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모양의 과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볼까요? 부피란 어떤 물체가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과자 상자들은 밑면의 넓이도 높이도 다른데 어떻게 부피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왼쪽 2개의 직육면체는 밑면의 모양과 크기가 같지만 마지막 하나는 같지 않아서 높이로 비교할 수 없고, 오른쪽 2개의 직육면체는 높이가 같지만 가장 왼쪽의 직육면체는 다르기 때문에 밑면의 크기로 부피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직접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 직육면체가 차지하는 공간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다른 물건을 가득 채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구해서 부피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다음 두 번째 가지에서는 이 방법으로 직육면체 부피를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같은 모양의 크기가 같은 벽돌을 빈틈없이 채우고 나니 모두 24개의 벽돌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다른 상자에 같은 벽돌을 채웠을 때 27개가 들어갔다면 이 상자는 조금 전 상자보다 부피가 더 큰 것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상자에 조금 전과는 다른 모양과 크기의 벽돌을 채웠더니 30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피를 비교하는 단위가 되는 벽돌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앞에 두 상자와 부피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피를 비교할 때 같은 모양과 크기의 쌓기나무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단위가 되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에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가는지 구하기만 하면 부피를 쉽게 구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지로 가서 1제곱cm를 이용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내고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부피를 구할 때 왜 단위가 되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통일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여기 이 쌓기나무처럼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다음과 같이 쓰고 1세제곱cm라고 읽습니다. 부피를 비교할 때 이 정육면체를 단위로 삼으면 편리하겠죠? 다음은 부피가 1제곱cm인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직육면체는 쌓기나무가 가로 2개, 세로 2개가 들어갔고 2층으로 쌓았습니다. 사용한 모든 쌓기나무의 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8개입니다. 쌓기나무의 부피가 1세제곱cm이니까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8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이처럼 부피를 구할 때 1세제곱센티미터를 단위로 사용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한 다음 모두 곱하는 것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피를 가로, 세로 높이의 곱셈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어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겠죠. 그런데 정육면체의 경우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쌓기나무가 바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정육면체랍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1세제곱센티미터보다 큰 단위인 1세제곱미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육면체 부피를 나타낼 때 모서리의 길이가 100cm가 훌쩍 넘는 경우는 1세제곱센티미터를 단위로 사용하면 수가 너무 커져서 계산하기 복잡하고 쓰기도 불편하겠죠. 이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단위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고 쓰기도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다음과 같이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1m는 100cm이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부피가 같습니다. 100만을 1로 나타낼 수 있다니 정말 간단하죠? 다음은 네 번째 주가지로 가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위 가지가 3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기,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의 건널비, 정육면체의 건널비.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법입니다. 이 직육면체를 펼쳐서 전개도를 만들면 다음 모양이 됩니다. 모두 6개의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직육면체를 구하는 식은 9 곱하기 8 더하기 9 곱하기 5 더하기 8 곱하기 5 더하기 9 곱하기 5 더하기 8 곱하기 5 더하기 9 곱하기 8입니다. 계산하면 31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둘째,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에는 합동인 면이 3쌍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마주보는 면이 합동이죠. 전개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2를 곱한 다음 모두 더하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먼저 더하고 그 값에 2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음은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볼까요? 이때는 4개의 옆면이 모두 합동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2가지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바로 밑면 2개와 옆면 4개가 각각 합동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를 2배 한 것과 옆면의 넓이를 4배 한 것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계산하면 312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면을 하나의 사각형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전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려볼까요? 건널비를 구할 때에는 밑면 2개의 넓이를 구한 다음
옆면을 하나의 사각형으로 보고 넓이를 구하여 더합니다. 답은 마찬가지로 312제곱센티미터가 나오네요. 다음은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모든 면의 넓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방법 외에도 아주 간단하게 겉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면의 넓이만 구한 다음 6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6을 하면 답은 2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마지막 5번째 가지로 가서 여러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하위 가지가 2개가 있죠?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복잡한 모양의 입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은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입체 도형을 쪼개서 직육면체를 만들거나 직육면체에 작은 직육면체를 빼서 복잡한 모양의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다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으로도 다양한 모양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먼저 다음 모양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 볼까요? 첫째, 쪼개서 직육면체로 만들어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잘라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2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어지죠. 각각의 넓이를 구해 볼까요? 동그라미 친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세모 표시한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13 곱하기 2죠. 둘을 더하면 160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둘째, 직육면체에 작은 직육면체를 빼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에 점선을 그어서 입체 도형을 직육면체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는 8 곱하기 13 곱하기 2입니다. 여기에 세모 표시한 작은 직사각형의 부피를 빼야겠죠? 이 부분의 길이는 13 빼기 5를 하면 8이네요. 따라서 세모 표시한 직사각형의 부피는 8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208에서 48을 빼주면 160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네요. 다음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부피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위 가지를 필요하지 않은 조건과 꼭 필요한 조건 2개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주어진 모서리 길이 중에 중복해서 표시된 것을 찾아볼까요? 7cm가 중복되었네요. 이 경우는 하나만 표시해도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다음은 길이가 표시된 것 중에 다른 모서리의 길이를 더하거나 빼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10cm가 없어도 되겠네요. 3cm와 7cm를 더하면 10cm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경우로 3cm와 7cm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10에서 다른 하나를 빼면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길이를 표시해 놓지 않아도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부피를 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데 표시해 놓지 않은 길이는 어디일까요? 먼저 입체 도형을 어떻게 쪼개거나 빼서 직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모서리를 더하거나 빼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부피를 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잘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높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을 잘라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높이를 알 수 없어서 부피를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입체 도형은 부피를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노트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과 부피의 단위인 1세제곱cm와 1세제곱미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과 여러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과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